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언어와 매체, 이번에는 문장 성분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BS 문제집에서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풀 텐데 품사보다는 문항 수가 훨씬 적습니다. 일단 30페이지에 1번 문제로 이해하기에 해당하는 요 서술식 문제가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장 성분 중에서도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1에서 5번 문장에서 부사어를 찾고 각각의 부사어의 실현 방식과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라는 문제였습니다. 부사어뿐만 아니라 제가 부사어나 관형어나 독립어 같은 경우에는 실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제 부사가 항상 부사어가 되는, 그러니까 부사만 항상 부사어가 되는 건 아니고 체연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용언이 부사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부사어를 실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체연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언급하기 힘들지만 에게, 에서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용언의 부사형에 해당하는 부사형 전성어미에는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사어가 수식하는 대상도 여러 가지였죠. 용언을 수식할 수도 있고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절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사어들은 어떤 것을 수식하고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괄호 1번 문장입니다. 우리는 옷을 따뜻하게 입었다 라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는 주어, 옷을 목적어, 따뜻하게는 입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어, 입었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그럼 부사어 찾으라고 하면 따뜻하게 이 부분이 부사어가 되겠네요. 따뜻하게는 어떤 방식으로 부사어가 됐나요, 여러분? 따뜻하다 라는 형용사에 따뜻하게 라고 하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부사가 됐으니까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수식하는 대상은 바로 뒤에 있는 입었다라는 서술어, 즉 용언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수식 대상은 A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주 새 옷을 입고 나왔구나. 요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주 새 옷을 입고 나왔구나. 아주는 새를 꾸며주고 새는 옷을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는 부사어, 새는 관형어, 옷을은 목적어, 그리고 입고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고 나왔구나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두 개의 절이 합쳐진 견문장이거든요. 우리 견문장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서술어구나 정도로만 찾겠습니다. 서술어가 두 개인 이유는 이 문장이 견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그러면 여기서 부사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 아주, 새를 꾸며준 아주를 찾으시면 되겠죠. 아주는 어떤 방식으로 부사어가 됐나요, 여러분?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수식하는 대상은 새 옷은 새 옷인데 얼만큼 새 옷인지 그 관형어를 꾸며주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B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어? 의 경우에는 설마가 문장 전체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대표적인 양태부사죠, 여러분. 부사 바로 찾아버렸네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어? 문장 성분 한번 분석해볼까요? 그 관형어, 사람이 주어, 거짓말을 목적어, 했겠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사어 찾으라고 하면 설마라고 하시면 되고요. 설마는 그 자체로 양태부사,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인 경우니까 일단 기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설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 대상은 D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괄호 4번 문장 성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나는 주어, 내 짝꿍 꾸며주니까 관형어, 짝꿍을은 목적어, 반장으로는 부사어, 그리고 추천했다는 서술어에 해당하겠죠? 부사어 찾으라고 하면 반장으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사어는 반장으로가 될 거고요.
반장으로는 지금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반장이라는 명사 뒤에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 방식은 니은에 해당하고요. 수식의 대상은 반장으로 추천했다가 되니까 이때는 뒤에 있는 용언,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라서 A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꽤 빨리 마쳤다. 요것도 한번 문장 성분 분석해 볼게요. 그는 주어, 이번 일은 일을 꾸며주니까 관형어, 이를은 목적어, 꽤 빨리는 일단 꾀가 빨리를 꾸며주고 빨리가 마쳤다를 꾸며주죠. 둘 다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마쳤다는 이 문장의 서술어가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은 부사어가 두 개죠. 꾀하고 빨리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꾀와 빨리. 우선 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인 경우가 되겠고 뒤에 있는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어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 즉 수식의 대상은 C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는 여러분 일단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빨리가 하는 일은 뒤에 나오는 마쳤다,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A라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빨리는 기본형 혹시 빠르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빠르에다가 이가 붙은 건데 이게 이제 르 불규칙 활용에 의해서 빨리가 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용언의 부사형이 아닐까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 이는 여러분 참고로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사 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전성어미 막 수업할 때 파생 전미사가 붙는 경우는 아예 새로운 단어로 파생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같은 경우에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이 자체가 아예 하나의 부사 품사로 굳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빠르게 같은 경우에는 이 개가 부사형 전성어미거든요. 그래서 빠르게라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여기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빨리, 같이, 혹은 달리 이런 애들은 이제 부사라고 보셔야 하고요. 개나 도록이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어들은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헷갈리셨으면 상관없는데 헷갈리셨던 학생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사어의 실현 방식을 살펴봤고 이제 문제를 같이 또 하나하나 연습 문제를 실제 수능 형식의 문제를 풀 건데요. 우선 65페이지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65페이지에) 1번 문제가 또 부사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문장 성분 파트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만한 것은 서술어의 자릿수랑 그 부사어, 특히 필수 부사어와 관련된 내용, 우리가 문제 한 5문제 정도 앞으로 풀 건데 5문제가 거의 그런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페이지 1번 문제 역시 부사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이 나타난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보시면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부사어는 문장의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지만 서술어에 따라서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필수적 부사어는 세 자리 서술어인 일부 용언이나 두 자리 서술어 중에 일부 용언이 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1, 2, 3, 4, 5번 중에 필수적 부사어가 드러나지 않은 문장을 찾으라고 하는 비교적 문제 형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선지부터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오늘은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 라고 했어요.
드리러 갔다 해서 이거 사실 겹문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오늘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다 정도로 이제 문장을 마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겹문장은 아직 안 배웠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우시고 요 상태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부사어가 어딨죠, 여러분? 할머니께가 지금 부사어죠? 요걸 이제 필수 부사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술어가 지금 드리다죠? 근데 드리다의 경우에는 여러분 누구누구가 무엇을 드리다. 오늘은 문안 인사를 드리다. 이러면 문장 성립이 안 돼요. 드리다의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다. 주다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뜻이. 주다 드리다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 혹은 대표적인 필수적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다 할 때 이 드리다의 경우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다 이런 식으로 문장 활용 그 양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서술어가 세 자리 서술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어는 항상 있고 주어는 생략도 잘 되기 때문에 주어 무조건 한 자리가 있고 누구누구에게나 누구누구에가 필수적 부사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그래서 드리다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할머니께는 이제 에게나 에 대신에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쓴 것 뿐이지 어쨌든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고요. 이참에 기억해둡시다. 드리다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다. 네, 이 문장 구조를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걸어오는 사람은 철수와 매우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여기 부사어가 어디 사용됐나 생각해보면 철수와가 필수적 부사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다의 경우에도 저기 걸어오는 사람은 매우 비슷하다. 이러면 문장 성립이 안 돼요.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와 비슷한지가 분명히 나와야지 문장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리고 비슷하다를 혹시 사전에 찾아보시면 누구누구와 과 비슷하다라고 문장 활용 그 문장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주어는 기본적으로 한 자리, 그리고 와, 과 필수적 부사어 두 자리. 그래서 대표적인 필수적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비슷하다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닮다, 비슷하다, 비슷하게. 네. 누구누구와 과 비슷하다. 누구누구와 가 닮다. 대표적인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2번도 필수적 부사어 있는 문장 맞습니다.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 회의에 참가했다. 부사어는 여기 있고요. 참가하다라는 서술어와 관련해서 회의에가 필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 참가했다. 어디에 참가했는지가 나와야 온전한 문장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참가하다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어디에 참가하다라고 문장 활용 양상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참가하다도 대표적인 필수적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도 필수적 부사어가 나타나는 문장이 맞습니다. 나는 등굣길에 지하철역에서 옆 사람의 발을 밟았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난 등굣길에 지하철역에서 옆 사람의 발을 밟았다. 여기 지금 부사어가 등굣길에 하고 지하철역에서가 지금 부사어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밟다라는 서술어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옆 사람의 발을 밟았다. 이 자체로도 온전하거든요. 그리고 밟다라는 이 단어가 항상 장소나 시간을 문장 속에 꼭 포함해야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냥 밟다는 무엇을 밟다. 즉 목적어만 있으면 돼요. 주어랑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두 자리 서술어라서 여기서 등굣길에와 지하철에서는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이기 때문에 4번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선지 보시면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부사어 찾으면 계기로가 부사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계기로가 필수적 부사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삼아야 한다. 특히 삼다에 그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에는 계기로를 꾸며주는 관용어니까 요 같이 한번 없애볼게요.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삼아야 한다? 이상하죠, 여러분? 삼다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죠.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으로 삼다.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학습지에서도 정리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5번 선지 삼다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쓰여 있고 필수적 부사어가 사용된 나타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를 취하는 서술어들은 항상 나올 때마다 어휘력을 높이신다고 생각하고 학습지에 이렇게 차근차근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 1번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 이제 문장 성분 문제는 7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1페이지) 1번 문제가 주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친구가 빵을 먹었다. 친구가가 주어죠. 이거 주격조사로 인해서 됐네요. 빵을 친구가 먹었다. 이것도 친구가가 주격조사로 인해서 주어가 된 거고. 친구도 빵을 먹었다. 얘는 보조사에 의해서 주어가 된 거고. 언니 빵을 진짜 좋아하잖아. 요거는 격조사 생략되고 주어가 된 거고. 어머니께서는 아침으로 늘 빵을 주셨다. 요거는 주격 조사의 뒤에 보조사까지 결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는 참고로 여러 개 결합도 가능해요. 보조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조사는 격조사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선지 한번 볼게요. 기억을 보니 체언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하여 주어가 되었군. 친구가 빵을 먹었다. 체언 뒤에 주격조사 결합해서 주어된 거 맞습니다. 2번 선지 보시면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보니 문장 내에서 주어의 위치는 바뀔 수 있군. 똑같은 문장인데 친구가 빵을 먹었다. 빵을 친구가 먹었다. 순서만 바뀌었죠. 문장 내에서 주어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억과 디귿을 비교해보니 보조사가 붙어서도 주어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빵을 먹었다. 친구도 빵을 먹었다. 예, 보조사 붙어도 주어 될 수 있네요. 기억과 리을을 비교해보니 주격조사 없이도 주어가 될 수 있군. 친구가 빵을 먹었다. 언니 빵을 진짜 좋아하잖아. 기억은 주격조사가 있지만 리을은 주격조사가 없고 그래도 주어가 될 수 있죠. 4번 맞습니다. 5번에 기억과 미음을 비교해보니 보조사를 통해 주체를 높일 수 있군 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에서는 지금 깨서랑 는이 쓰인 건데 여기서 높임을 실현하는 건 깨서죠. 깨서. 즉 높임의 주격조사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는 격조사를 통해 주체를 높인다라고 바꿔주셔야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5번이 틀린 선지라서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쭉 넘기셔서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안 풀고 넘어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68페이지 2번 문제도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죄송하지만 뒤로 돌아가서 68페이지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관형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관형어 문제가 나와 있고요. 제가 관형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관형어를 만드는 방식.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관형어 실현하는 방식 어떤 거 있었죠?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이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 플러스 관형격조사의가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
형이 또 관용어가 되기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 미술관에 저 아름다운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었어. 그 단아한 조각상은 당시 관람객의 심금을 울렸지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이 모두 관용어인데 이것들이 어떤 것을 꾸미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현이 됐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시내의 미술관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시내의는 미술관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시내의가 만들어진 방식은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용어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었어 할 때 저는 아름다움을 꾸며주나요? 아니죠. 저 조각상을 꾸며줍니다. 아름다운도 조각상을 꾸며줍니다. 둘 다 조각상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 지시 관형사가 그냥 관용어가 된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아름다운 같은 것이 품사 찾아라 라고 하면 관형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건 기본형이 아름답다, 즉 형용사예요. 형용사에 아름답다에 아름다운이 붙은 거죠. 이게 비읍불규칙 활용이라서 아름다운이 된 거고 어쨌든 요거는 용언의 관형사형으로서 관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아한 조각상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역시 그도 조각상을 꾸며주고요. 단아한도 조각상을 꾸며줍니다. 그는 역시 지시관형사, 관형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된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단아한 같은 경우에는 단아하다에서 지금 니은이 붙어서 즉 관형상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용어처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용언의 관형사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관람객의 심금 같은 경우 관람객의 마음, 즉 심금을 꾸며주는 이 관람객의 같은 경우 관형어고요. 이때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로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선지에 아름다운 단아한을 보니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는군. 맞죠, 여러분? 둘 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쓰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 글을 보니 품사가 관형사인 단어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는군. 맞습니다. 저 그 모두 관형사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거죠. 저 아름다운 그 단아한을 보니 문장 안에서 관형어가 연달아 쓰이기도 하는군.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저나 그가 뒤에 있는 아름다운 단아한을 꾸미는 게 아니라 각각 관형어라는 걸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아름다운 그 단아한을 보니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관형어도 존재하는군. 사실 여러분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관형어가 있긴 있거든요.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었는데 의존명사의 경우 뒤에 의존명사가 나온다면 그때는 필수 성분처럼 기능하는 관형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그 단아한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필수 성분과는 거리가 먼 그냥 부속 성분, 수의적 성분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 조각상 그 빼도 단아한 조각상 그냥 그 단아한 다 빼도 조각상은 당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단아한은 필수 성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시내의 관람객의를 보니 체언의 관형격 조사를 결합한 형태가 관형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관형격 조사 의가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관형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원래는 그 다음에 71페이지 1번을 푸는 건데 우리가 미리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쭉 넘어가서 98페이지에 3번 문제가 또 문장 성분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수적 부사어라고 했었죠. 역시 또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수적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98페이지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어요. 보기 보시면 부사어는 대개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이상이 없는 문장 성분이다. 수의적 성분이죠. 하지만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필수적 부사어도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 주다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드리다는 이제 그거의 높임이고 나는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쓰여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세 자리 서술어. 눈이 비로 변하였다. 변하다는 무엇이 무엇으로 변하다.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두 자리 서술어가 쓰여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라 라고 하면 기역은 세 자리 서술어인지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니은은 두 자리 서술어인지, 특히 그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어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인지,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방법은 보어 때문일 수도 있고 목적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필수적 부사어에 의해서 두 자리 서술어인 경우 구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형은 가방에 책을 넣었다. 부사어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형은 책을 넣었다. 어디에인지가 들어가야 문장이 온전해지겠죠? 여러분 넣다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다라고 우리가 학습지에서도 정리를 했었어요. 넣다. 무엇을 어디에 넣다. 그 세 자리 서술어가 맞고요. 그는 고아를 양자로 삼았다. 삼다 이것도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학습지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문제풀이에도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다. 아까 계기로 삼다 할 때 나왔었죠. 삼다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가 맞습니다. 오빠는 언니와 정말 달랐다. 여기에는 정말은 일단 생략 가능하고 오빠는 언니와 달랐다. 필수적 부사어 하나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 두 자리 서술어죠.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오빠는 언니와 정말 달랐다. 똑같은 문장 나왔으니까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뭐뭐와 같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두 자리 서술어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번 중에 이제 니은의 두 자리 서술어인 거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언니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다. 싸우다의 경우에 대표적인 두 자리 서술어예요. 누가 누구와 싸우다. 힘겹게는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언니는 병마와 이 부분 필수적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이 1번이겠네요. 2번에 삼다 세 자리라고 했죠? 넣다 우리 세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 대표적인 필수적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 어휘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학습지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 성분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2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4번 문제 또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장 성분 문제는 서술어의 자릿수, 필수적 부사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를 탐구하기 위해서 찾은 자료이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를 읽어보면 보기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형태가 동일한 서술어라도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요건 우리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가령 꽃이 피다의 피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식빵에 곰팡이가 피다의 경우에는 주어뿐 아니라 식빵에라고 하는 부사어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태가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 다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의 경우에 문장 성분이 필수적 문장 성분, 즉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피다도 생긴 건 둘 다 피다지만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릅니다. 꽃이 피다의 경우에는 한 자리지만 가령 식빵에 곰팡이가 피다는 이제 두 자리 서술어고요. 혹은 이런 거 있죠. 그는 담배를 핀다. 이때 피다는 또 다르게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또한 같은 종류의 타동사문, 자동사문, 형용사문이라도 개별 용언의 종류에 따라서 자릿수를 더 취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타동사문이고 똑같이 자동사문, 똑같이 형용사문이라고 하더라도 서술어에 따라서 자릿수가 다른 건 좀 당연하죠, 사실. 그래서 여기 별표한 이제 이 부분은 처음 설명한 내용이라서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형태가 동일한 서술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럼 즉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니까 선지 구성이 기역 읽고 바로 1번 풀고 니은 읽고 바로 2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 예시로 별이 반짝인다 나와 있어요. 1번 선지 볼게요.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인다 해버리면 이때는 목적어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쵸? 목적어는 항상 필수 성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부사어였으면 우리가 막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목적어 들어가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면 이 반짝이다는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반짝이다는 한 자리 서술어지만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인다 해서 서술어 반짝이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맞죠.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별표했던 형태가 동일한 서술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른 자릿수를 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은 문장 볼게요. 등불이 밝다. 이것도 한 자리 서술어죠. 2번 선지 보시면 누나가 등불을 밝혔다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밝히다죠. 밝히다는 밝혔다는 밝다와 달리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렇죠. 이것도 목적어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주어랑 목적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맞습니다. 3번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가 나와 있고요. 디귿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디귿 문장 보시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보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예시가 나와 있어요. 3번 선지 보시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의 경우에는 잡았다와 달리 세 자리 서술어다라고 했는데 세 자리 서술어가 되려면 주어에 목적어에 필수적 부사어까지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주어 있고요. 필수적 부사어 있고 바로 서술어, 목적어가 없습니다. 피동문은 목적어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니고 두 자리 서술어. 어렵게 만들면 참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는데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잡히다의 경우에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을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다. 이번에는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이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얼음이 물이 되다. 역시 보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얼음이 물이 되다의 서술어 되다를 두 자리 서술어 예로 추가할 수 있죠. 주어랑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음 문장 세 자리 서술어 예시로 나와 있는데 누나가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 주다 이거 계속 나오죠. 세 자리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들이다. 삶다. 넣다.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들. 5번 선지 보시면 그녀는 방학이면 아이들을 시골에 보냈다. 그녀는 방학이면 아이들을 보냈다 해버리면 어디에 보내는지가 안 나와요. 이 시골에가 필수적 부사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의 경우에는 주어, 보내다의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로 이참에 또 어휘 여러분 정리하는 곳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다도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내다도 편지를 보내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다. 그때도 필수적 부사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내다는 세 자리 서술어 예로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세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인데 세 자리라고 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는 끝이 났는데 제가 좀 빠듯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제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질문하시고 그 단위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몇 초에 있는지 다 표시를 해둘 테니까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복습하시면서 시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